최소희, 고성민 알고 있지? 누구세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당연히 모르겠지. 15년 전 당신 어머니가 죽인 간부니까. 잠깐 뭔 소리예요? 저희 어머니가 누굴 죽였다고요? 모르는 게 약이야. 최소희 하지만 이제 당신도 알게 될 거야. 진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혹시 산책을 하시면서 아니면 집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예비군 제7사단 정문 앞에서 최윤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른 봄 아침에 찬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어 왔다. 군복 위로 떨어지는 벚꽃 잎사귀 하나가 어깨에 머물렀다가 바람에 날려갔다.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자. 그 다짐을 품고 선택한 이곳이었다. 수도권에서 가장 멀고 가장 외진 곳.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오직 최윤아라는 이름으로 서고 싶었다. 하지만 부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를 맞이한 것은 예상했던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다. 저기 오는 게 그 유명한 백여군인가? 참모총장 딸이래. 어쩐지 얼굴에 오만함이 써 있더라. 우리 같은 말단 부대까지 와서 실적 쌓으려나 보지. 속삭임들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등 뒤에서 날아왔다. 유나의 어깨가 미세하게 긴장되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더 곧게 세웠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행정반에서 전입 절차를 밟는 동안 유나는 벽에 걸린 부대 연역을 유심히 살펴봤다. 사진 속 역대 지휘관들의 얼굴이 엄숙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중 한 장에서 유나의 시선이 멈췄다. 제28대 사단 중령 최영경. 엄마의 젊은 모습이었다. 27살의 엄마는 지금의 자신보다 한 살 많을 뿐이었는데 사진 속 눈빛에는 지금의 엄마에게서는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결연함이었을까? 최윤아 소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유나가 돌아섰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여자 대위가 서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조각처럼 단단해 보였다. 예, 이 부대 대위 박도연입니다. 박도연은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여기선 아버지가 누구든 어머니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본인이 무엇을 보여주느냐만 중요해요. 유나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첫 마디부터 도발적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제 배경을 언급하시는 걸 보니 혹시 선입견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박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풀렸다. 선입견이라.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박도연의 눈동자에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다.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이죠? 언젠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박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유나는 묘한 무게감을 느꼈다. 마치 깊은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의 그것처럼.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에 유나는 다시 한번 부대 곳곳을 살펴봤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어딘지 모르게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특히 통신실이 있는 건물 앞을 지날 때 유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건물 2층 창문 하나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지만 이미 커튼이 내려져 있었다. 생활관에 도착하자 동기 장교들이 유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의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대화는 겉돌기만 했다. 유나야, 여기 와서 고생이 많겠다. 뭐려?
어차피 군 생활은 다 똑같죠.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수방사나 국방부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유나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쓴맛이 올라왔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참모총장의 딸로만 보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유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박도연 대위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눈에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 마치 깊은 원한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언젠가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왜 박 대위는 자신을 그렇게 경계하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부대의 야간 조명들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유나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발을 딛고 선 이 땅에 엄마의 가장 깊은 상처가 묻혀 있다는 것을. 전입 사흘째 되는 날, 유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로 세면장에 가려는데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응급 상황 발생, 의무대 연락, 구급차 출동 준비. 유나가 급하게 나가보니 부대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다.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무슨 일이에요? 동기 중 하나인 김소희에게 물었다. 통신실에서 병사 하나가 쓰러졌대. 자살 시도인 것 같아. 유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자살 시도라니? 입대한 지 이제 겨우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일이. 누구예요? 고태식 일병이래. 통신실 근무하는 애. 고태식? 어제 저녁 식당에서 한 번 본 기억이 났다.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조용히 식사하던 마른 체구의 병사였다.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혼자 있는 것 같았다. 의무대 쪽으로 향하려던 유나 앞에 박도연 대위가 나타났다. 소희님은 여기 계세요.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일에는 신참이 끼어들 필요 없습니다. 박도연의 말투는 단호했다. 하지만 유나는 그녀의 눈에서 다른 감정을 읽어냈다. 두려움이었다. 마치 자신이 그 현장에 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한. 대위님, 혹시 제가 가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박도연이 잠깐 말을 잃었다.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쳤다. 없습니다. 그냥 절차상 그런 겁니다. 하지만 유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었다. 오전 10시쯤 고태식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유서도 없었대? 응. 아무 말도 안 남기고 그냥 통신실에서 목을 매려다가 다른 병사가 발견했대. 점심시간 식당에서 떠도는 얘기를 들으며 유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20살 된 병사가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고태식 일병이 무슨 고민이라도 있었나요? 같은 소대 선임병에게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시원치 않았다. 글쎄요. 워낙 말이 없는 애라서 그냥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는데 요즘에 특별히 힘들어하는 기색은 없었고요. 생각해보니 최근에 야간 당직을 자주 섰어요. 통신실에서 밤새 혼자 근무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야간 당직, 혼자서 통신실에 있는 시간들. 유나는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오후에 유나는 슬쩍 통신실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물론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어떤 곳인지는 보고 싶었다. 통신실은 부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였다. 회색 콘크리트 벽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1층은 일반 행정실이었고
2층이 실제 통신실이었다. 건물 뒤쪽을 돌아보니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서 유나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바닥에 작은 USB 하나가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주변을 둘러본 후 유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들었다.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는 아무런 라벨도 붙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것이 고태식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직감이 들었다. 그날 밤 생활관에서 유나는 USB를 노트북에 꽂아봤다. 파일이 몇 개 들어 있었는데 대부분 텍스트 파일들이었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유나의 눈길을 끌었다. 1203 작전 회의록 음성 파일. 어디서 들어본 숫자 같았다. 유나는 이어폰을 꽂고 파일을 재생해봤다. 현재 상황 보고 바랍니다. 적 화력이 예상보다 강합니다. 이대로 가면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철수는 불가능합니다. 작전을 계속 진행하세요. 중령님, 하지만 병력 손실이 명령입니다. 음성이 거기서 끊어졌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목소리를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웠지만 유나는 마지막 여성 목소리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순간 생활관 문이 열렸다. 박도연 대위가 들어왔다. 소희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유나가 황급히 노트북을 덮으려 했지만 박도연의 시선이 이미 화면을 향하고 있었다. 그게 뭡니까? 박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동자에는 경악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다. 이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통신실 뒤에서 우연히. 당장 제출하세요. 박도연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유나는 선뜻 USB를 건네주지 못했다. 이 안에 고태식이 자살을 시도한 이유가 들어있을 것 같았다. 대위님, 이게 고태식 일병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기밀 자료라면 1203이 뭔가요? 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유나는 놓치지 않았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소희님. 하지만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같은 부대 병사가 목숨을 끊으려 했는데. 권리? 박도연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권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 어머니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었을까요? 유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왜 갑자기 엄마 얘기가 나오는 거지? 무슨 뜻이세요? 박도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15년간 쌓인 분노와 고통이 서려 있었다. 1203이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까? 그럼 제가 알려드리죠. 15년 전 당신 어머니가 내린 명령 때문에 제 동료가 죽은 날입니다. 유나의 세상이 흔들렸다. 엄마가 15년 전에? 그게 무슨,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는 그날 병사들의 목숨보다 자신의 출세를 선택했어요. 박도연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유나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USB를 움켜쥔 채 박도연을 바라봤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씀을. 증거요? 박도연이 USB를 가리켰다. 바로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 안에 당신 어머니 목소리 들어있을 거리요. 작전 계속하라고 명령하는.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금 들었던 음성 파일 속 여성의 목소리가 정말 엄마였을까? 그 차갑고 단호한 명령이. 최유나 소희. 박도연이 다시 손을 내밀었다. 이 일은 당신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USB를 제출하고 이 일은 잊으세요.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고태식은 왜 이 파일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것 때문에 죽으려 했을까? 죄송하지만 못 드리겠어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박도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후회하실 겁니다, 소희님.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생활관을 나갔다. 남겨진 유나는 USB를 꽉 쥐고 있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러나왔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다. 엄마의 과거, 1203 사건, 그리고 고태식의 자살 시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유나는 다시 한번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더 주의 깊게 들어봤다. 그 목소리가 정말 엄마의 목소리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명령입니다. 그 마지막 말 속에서 유나는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냉정한 명령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박도연이 말한 것과는 다른 무언가였다. 이튿날 아침 유나는 일찍 일어나 부대 곳곳을 살펴봤다. 밤새 생각해봐도 어젯밤 일이 꿈 같았다. 엄마와 1203 사건, 박도연 대위의 분노에 찬 고백까지. 하지만 USB는 여전히 그녀의 주머니 안에 있었다. 현실이었다. 아침 식사 후 첫 교육이 시작됐다. 부대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술 교육이었는데 담당 교관이 바로 박도연 대위였다. 전술의 기본은 상황 판단입니다. 박도연이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유나를 향했다. 지휘관은 때때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병력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임무를 완수할 것인가. 유나는 그 말에서 어떤 의도를 느꼈다. 분명 어젯밤 일과 관련된 얘기였다. 그런데 만약 지휘관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판단을 흐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도연의 질문에 교육장이 조용해졌다. 다른 장교들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했다. 대위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를 들어서 박도연이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출세를 위해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무리한 작전을 강행하는 경우 말입니다. 교육장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다른 장교들이 유나와 박도연 사이의 긴장감을 눈치챘다. 그런 지휘관이라면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나의 대답에 박도연이 비웃듯 웃었다. 자격이 없다? 그럼 그런 지휘관이 나중에 참모총장까지 올라간다면 어떻게 생각해? 이제 노골적이었다. 교육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유나를 바라봤다. 참모총장의 딸에게 던지는 도발적인 질문이었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런 추측만으로 누군가를 매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없다고? 박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럼 제가 증인이라면 어떨까?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말한다면?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박도연이 정말로 그날 현장에 있었다는 말인가? 대위님이 현장에 계셨다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다른 장교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박도연의 눈에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랐다. 15년 전 12월 3일 접경지역 수색작전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돌아올 길이 막혔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처럼. 현장 지휘관이었던 저는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병력 손실이 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본부에서는 계속 진격하라고 했어요. 유나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 본부 지휘관이 저희 어머니였다는 거죠? 최영경 중령이었습니다. 네, 당신 어머니가 맞아요.
교육장에 정적이 흘렀다. 박도연은 칠판을 등지고 서서 계속 말했다. 저희는 명령에 따라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제 소대원 하나가 죽었어요. 하사 고성민 20살이었습니다. 유나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20살, 자신보다도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저를 미워하시는 건가요? 미워한다고요? 박도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을 보면 그날이 떠올라요. 성민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모습이.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교육장의 다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개인적인 감정 대립이 공개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대위님, 유나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전쟁에서는 때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럼 왜 당신 어머니는 그 후로 15년 동안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왜 성민이 부모님께 사과 한 번 안 했을까요? 그 말에 유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엄마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을까? 제가 엄마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본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박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그 희생 위에서 참모총장까지 올라갔고, 그럼 대위님은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배어나왔다. 원하는 게 있다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이 부대의 모든 사람들도. 박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교육장을 나갔다. 남겨진 유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다른 장교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유나는 식당 대신 부대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다. 홀로 있고 싶었다. 박도연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고성민 20살. 그 하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가족들은 얼마나 슬퍼했을까? 그리고 정말로 엄마의 명령 때문에 죽은 것일까?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전화로 물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만약 정말이라면 엄마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고태식 일병이 서 있었다. 며칠 전 자살을 시도했던 그 병사였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다. 소희님, 고태식 일병. 몸은 괜찮아? 예. 그런데 소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고태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USB 찾으셨죠? 유나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제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날 밤에 죽으려고 할 때. 고태식이 고개를 숙였다. 왜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왜? 아버지 때문이에요. 고태식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아버지가 고성민 하사예요. 15년 전에 돌아가신 분. 유나의 세상이 또 한 번 흔들렸다. 고태식이 고성민 하사의 아들이라고? 박도연이 말했던 그 희생자의. 그럼 당신이. 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군에서는 그냥 순직이라고만 했거든요. 고태식이 봉투를 유나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최근에 통신실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1203 작전에 관한 자료들을.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 이름을 봤어요. 유나가 봉투를 받아 열어봤다. 안에는 오래된 작전 보고서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병사 하나가 웃고 있었다. 고태식과 닮은 얼굴이었다. 이게 아버지예요. 당시 19살이었어요. 유나의 손이 떨렸다. 19살.
지금의 고태식보다도 어렸다. 그런데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철수 명령이 늦어져서 고태식아,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게. 고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지휘관이 지금의 참모총장님이고 그분 딸이 여기 오신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어린 병사가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죽으려고 한 거야? 네. 소희님을 보면 죄 없는 분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버지 일을 잊을 수도 없고. 고태식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유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울지 마. 함께 진실을 찾아보자.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내 아버지와 내 엄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보자. 그리고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고. 고태식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 유나는 다짐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엄마의 과거와 이 부대에 숨겨진 진실과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진실은 박도연이나 고태식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엄마의 선택에는 그들이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유나는 고태식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USB 속 음성 파일과 대조해 보니 시간대가 일치했다. 1203 작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 작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이러했다. 12월 3일 새벽 8명의 정찰대가 적진 깊숙이 침투했다. 목표는 적의 새로운 무기 배치 현황 파악이었다. 하지만 작전 중 적에게 발각되어 포위당했다. 현장 지휘관 박도연 중위는 즉시 철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본부에서는 임무 완수를 명령했다. 그 결과 고성민 하사가 전사하고 다른 한 명은 실종됐다. 유나는 다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더 주의 깊게 들어봤다. 엄마의 목소리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다. 현재 상황 보고 바랍니다. 적 화력이 예상보다 강합니다. 이대로 가면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철수는 불가능합니다. 작전을 계속 진행하세요. 중령님, 하지만 병력 손실이.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라는 말. 분명 엄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평소 엄마의 단호한 통과는 달리 미세한 떨림이 감지됐다. 유나는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발견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음성이 갑자기 끊어진다는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 녹음을 중단한 것처럼. 혹시 이게 전부가 아닐까? 유나는 파일의 속성을 확인해 봤다. 원본 파일은 15분 길이였는데 현재 파일은 3분뿐이었다. 누군가 편집한 것이 분명했다. 이튿날 아침 유나는 일찍 부대 기록 보관소로 향했다. 15년 전 자료가 남아있을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보관소 담당자는 60대 후반의 김준사였다. 부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 중 하나였다. 1203 작전 자료? 그때 일은 기밀로 분류돼서. 제가 관련자 가족입니다. 열람 권한이 있을 거예요. 김준사가 유나를 자세히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 스쳤다. 혹시 최영경 장군님 따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김준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때 일은 단순하지 않았거든요. 김준사가 유나를 오래된 서고로 안내했다. 먼지가 쌓인 파일 박스들 사이에서 1203 작전 관련 자료를 찾았다.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요? 당시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이 있었거든요. 일부 자료는 폐기하라고. 유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폐기된 자료들. 그 안에 진짜 진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김준사님, 혹시 그때 상황을 직접 아시나요? 김준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저도 그때 여기 있었어요. 통신병으로 복무하면서. 그럼 실제 상황을 아시는 거네요? 일부는요. 하지만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김준사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유나는 간절하게 부탁했다. 제발 알려주세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김준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최영경 중령님은 사실 철수 명령을 내리려고 했어요. 네. 유나가 깜짝 놀랐다. 박도연이나 고태식이 말한 것과 정반대였다. 하지만 더 윗선에서 압박이 있었어요. 작전을 계속하라고. 더 윗선이라면? 사단장이었죠. 그때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어서 작전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어요. 유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렇다면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가? 그런데 최영경 중령님은 결국 다른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이요? 김준사가 다시 주변을 살핀 후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작전 계속 명령을 내렸지만 은밀하게 다른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른 메시지? 철수하라는 암호를 보낸 거죠. 박도연 중위에게만. 유나의 세상이 또다시 뒤바뀌었다. 엄마가 암호로 철수 명령을? 그럼 박도연은 그걸 받았을 텐데 왜 그런 말을 안 했을까? 하지만 그 암호가 전달되기 전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고성민 하사가. 김준사의 목소리가 침울해졌다. 그래서 최영경 중령님이 그 일로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자신의 결단이 늦었다고 자책하면서. 유나는 충격에 빠졌다. 엄마가 자책했다고? 그럼 박도연이 말한 것처럼 출세만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말인가? 그런데 김준사님, 왜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최영경 장군님이 퇴역하실 때 저에게 부탁하셨거든요. 언젠가 따님이 진실을 찾으러 오면 알려달라고. 김준사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것도 맡기셨어요. 따님이 오면 전해달라고.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엄마의 친필로 쓰인 편지였다. 유나에게. 편지를 펼치자 엄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유나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결국 진실을 찾아낸 것이구나. 엄마는 그날의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단다. 고성민이라는 어린 간부를 지키지 못한 것을.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한다. 엄마도 그날 무서웠다는 것을. 윗선의 압박과 부하들의 생명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서 떨고 있었다는 것을. 결국 엄마는 두 가지 명령을 내렸다. 공식적으로는 작전 계속, 비공식적으로는 철수. 하지만 그 비공식 명령이 늦어서 한성민 이병을 잃었다. 박도연 중위는 그 비공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한다. 엄마의 우유부단함이 동료를 죽인 것이니까. 유나야, 엄마는 그 일 이후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고성민 하사의 가족에게는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 내가 만약 그 가족을 만나게 된다면 엄마를 대신해서 사과해다오. 그리고 말해다오. 엄마도 그날 많이 아팠다고.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도 괴로워했다. 15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김준사님, 그럼 박도연 대위는 진실을 알고 있는 건가요? 아마도요. 하지만 그 사람도 상처받은 것 같아요. 동료를 잃은 충격으로. 유나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
박도연에게 가서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리고 고태식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USB 속 음성 파일의 나머지 부분을 찾는 것이었다. 분명 그 안에 엄마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었다. 그날 오후 유나는 박도연을 찾아갔다. 대위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박도연은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유나가 들어오자 펜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세요? 대위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유나가 엄마의 편지를 꺼내자 박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뭡니까? 그게 제 어머니가 남긴 편지예요. 1203 사건에 관한. 박도연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냉담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리고 김준사님께서도 증언해 주셨어요. 엄마가 은밀하게 철수 명령을 보냈다고. 박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더니 책상에 주저앉았다. 그럼 제가 15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어떤 명령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도연이 깊은 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작전 중에 암호 메시지를 받았어요. 조건부 철수라는 내용이었죠. 조건부 철수요? 임무 목표 달성 후 안전하게 철수하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민이가 쓰러진 후였어요. 유나의 가슴이 아팠다. 엄마의 명령이 조금만 빨랐다면 고성민 하사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대위님, 그때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15년 전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우리는 적진 20km 지점에 숨어 있었죠. 정찰 임무를 거의 마쳤는데 갑자기 적의 순찰대가 나타났어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제가 즉시 본부의 상황을 보고했어요. 철수 허가를 요청하면서. 하지만 돌아온 답은 임무 완수 후 철수였어요. 그게 공식 명령이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무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적들이 우리 위치를 눈치채기 시작했죠. 박도연이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성민이가 제일 어렸어요. 겁도 많고 여린 아이였죠. 하지만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는 성격이었어요. 유나는 조용히 들었다. 고성민이라는 이름이 점점 구체적인 인물로 다가왔다. 적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그때 성민이가 실수를 했어요. 발목에 걸려 넘어지면서 소리를 낸 거죠. 박도연의 어깨가 떨렸다. 그 순간 우리 위치가 완전히 노출됐어요. 총격전이 벌어졌고 성민이가 가장 먼저 맞았어요. 그때 암호 메시지를 받으신 거예요? 네. 바로 그때였어요. 조건부 철수 명령이 왔어요. 하지만 이미 성민이는 박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성민이를 업고 철수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다쳐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뒀어요. 유나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20살 청년이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이 눈에 선했다. 성민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박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중위님, 저 잘했죠? 명령대로 했죠? 라고 했어요.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명령에 복종했는지 걱정하더라고요. 유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 어린 병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한 것이 의무와 복종이었다니. 대위님, 제 어머니를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많이 괴로워했어요. 알겠습니다. 박도연이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해는 해도 잊을 수는 없어요.
성민이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고태식 일병 아시죠? 그 아이가 고성민 하사의 아들이에요. 박도연이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태식이가? 네. 그 아이도 최근에 알게 됐대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15년 동안 원망했던 상대의 딸 앞에서 그 원망의 대상이 된 사람의 아들과 함께 복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럼 태식이가 자살을 시도한 이유가 아버지 복수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박도연이 고개를 떨궜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나 봅니다. 아니에요. 동료를 잃은 상처는 당연한 거예요. 유나가 박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함께 고태식을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고.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부대장이 들어왔다. 박대위, 최소위, 뭘 하고 있는 거야? 부대장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유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어떻게 USB를 찾아낸 걸까? 부대장님, 그건 1203 작전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유포한 혐의야. 특히 최소위, 당신은 기밀누설 혐의까지 추가돼. 부대장이 유나를 노려봤다. 참모총장 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오히려 더 엄격하게 처벌받을 거야. 부대장님, 잠깐만요. 박도연이 나섰다. 이 일은 제가 요청한 겁니다. 뭐? 제가 최소위에게 과거 일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박도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유나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박대위, 거짓말하지 마. 이미 다 파악했어. 부대장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고태식 일병이 모든 걸 털어놨거든. 자신이 USB를 유출했고 최소위가 그걸 취득했다고. 유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고태식이 자백을? 하지만 부대장님, 그 아이는 이미 영창에 들어갔어. 그리고 당신들도 마찬가지야. 부대장이 MP들을 불렀다. 헌병들이 들어와서 유나와 박도연을 연행하려 했다. 잠깐만요. 유나가 소리쳤다. 고태식 일병은 무죄예요. 그 아이는 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 무슨 소리야? 부대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고태식의 아버지가 고성민 하사예요. 1203 작전에서 전사한. 부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우연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진실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유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겼다. 부대장님, 혹시 그때 일을 기억하세요? 부대장이 잠깐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기억하냐고? 나도 그때 이 부대에 있었어. 대위로. 유나와 박도연이 놀랐다. 부대장도 1203 사건의 관련자였다는 말인가? 그럼 그때 상황을 아시잖아요. 제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선택이라. 부대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 어머니는 선택하지 못했어. 그게 문제였지. 무슨 뜻이에요? 위에서는 작전 강행을 명령했고 현장에서는 철수를 요청했어. 내 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했지. 부대장의 말에 박도연이 반박했다. 하지만 결국 철수 명령을 내렸잖아요. 너무 늦게 한 거지. 부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처음부터 결단력 있게 철수를 명령했다면 고성민 하사는 죽지 않았을 거야. 유나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엄마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부대장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부대장님도 아시잖아요. 윗선의 압박이 얼마나 컸는지. 압박이 있어도 부하의 생명을 지키는 게 지휘관의 의무야. 부대장이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이 일은 다시 덮어야 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어. 아니에요. 유나가 목소리를 높였다. 덮으면 안 돼요. 고태식도, 박대위님도, 그리고 고성민 하사의 가족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진실을 안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오냐? 부대장이 반박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칠 뿐이야. 그래도 숨기고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유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엄마의 그늘에 숨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과할 거예요. 부대장이 유나를 한참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쳤다. 정말 그럴 자신이 있어? 네. 그럼 알아둬. 이 일이 공개되면 내 어머니의 명예도 실추될 거야. 참모총장까지 오른 경력에 오점이 남을 수도 있고. 유나가 잠깐 망설였다. 엄마의 명예와 진실 사이에서 그래도 해야 해요. 진실이 더 중요해요. 박도연이 유나를 바라봤다. 이 젊은 소희가 자신의 이익보다 진실을 택하는 모습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았다. 부대장님, 박도연이 입을 열었다. 저도 최소희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제 그만 진실을 밝혀야 해요. 부대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하지만 절차는 밟아야 해. 일단 고태식부터 석방하고 정식 조사를 시작하자. 그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부대 정문에 도착한 것 같았다. 누가 왔나? 부대장이 창문을 열어 내다봤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실루엣은 어머니예요. 최영경 전 참모총장이 부대에 도착한 것이었다. 15년 만에 1203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최영경이 부대장실에 들어섰을 때 실내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강인한 카리스마를 풍겼다. 어머니,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유나야. 최영경이 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김준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내가 그 일을 알게 됐다고.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도연과 부대장도 긴장한 채 서 있었다. 박도연 대위. 최영경이 박도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입니다, 장군님.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직감이 담겨 있었다. 미안했다. 15년 동안. 최영경의 첫마디였다. 박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장군님, 그날 내 판단이 늦었다. 그 때문에 성민이를. 최영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도 이 순간을 피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박도연이 말했다. 이제 그녀도 진실을 알고 있었다. 최선이라. 최영경이 자조적으로 웃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성민이는 죽지 않았을 거다. 유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어머니,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최영경이 딸을 바라봤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다. 1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앉아라, 모두. 최영경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앉았다. 1203 작전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하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이 민감해서 위에서는 반드시 성공시키라고 압박했다. 최영경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나는 중령이었고 작전 총괄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실제 결정권은 사단장에게 있었다.
부대장이 입을 열었다. 김 사단장이었죠. 지금은 대장으로 예편하신 그분이 작전 강행을 명령하셨나요? 윤아가 물었다. 처음에는 그랬다. 하지만 현장 상황이 악화되자 나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최영경의 눈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박도연 중위가 철수를 요청했을 때 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사단장의 명령에 따르거나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거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둘 다 하려고 했다. 최영경이 한숨을 쉬었다. 공식적으로는 작전 계속 명령을 내렸지만 동시에 박중희에게만 은밀하게 철수 신호를 보냈다.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부 철수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신호가 늦었다. 이미 성민이가. 최영경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윤아는 처음으로 엄마가 우는 모습을 봤다. 강철같이 단단해 보이던 엄마가 이렇게 약해 보일 줄은 몰랐다. 어머니, 윤아야, 엄마는 그날 이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왜 처음부터 단호하게 철수를 명령하지 못했을까 하고. 최영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참모총장까지 오른 것도 성민이에 대한 속죄였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을 바꾸고 싶었다. 박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여성장교 제도를 확대하신 거군요. 그것뿐만이 아니다. 병사들의 인권보호, 불합리한 명령체계 개선, 모든 것이 그날의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최영경이 박도연을 바라봤다. 하지만 죽은 성민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 아이 부모님께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그때 문이 열리고 고태식이 들어왔다. 영창에서 나온 그는 창백해 보였다. 고태식 일병. 최영경이 일어났다. 네. 고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성민이 아들이구나. 최영경이 고태식에게 다가갔다. 15년 동안 내게 사과하고 싶었다. 고태식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를 죽인 지휘관이 자신에게 사과하고 있었다. 장군님,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간부였다. 어리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동료들을 아끼는 아이였다. 최영경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마지막에 내 아버지가 한 말을 알고 있냐? 고태식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 태식이가 자랄 때까지 살아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고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가 저를, 내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너를 생각했다. 그런 좋은 아버지를 두고도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최영경이 고태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장군님, 저는 복수하려고 했어요. 고태식이 흐느끼며 말했다. 내 아버지라면 그런 걸 원하지 않았을 거다. 그때 윤아가 일어났다. 고태식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어? 고태식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는 거야.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거. 윤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거고. 박도연이 말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민이를 위해서라도. 최영경이 모든 사람을 바라봤다. 고맙다. 하지만 이 일이 공개되면 많은 파장이 있을 거다. 상관없어요, 어머니. 윤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이 더 중요해요. 그때 부대장이 입을 열었다. 장군님, 사실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 1203 작전 당시 음성 기록이 완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완전한 기록이요? 네. 고태식이 발견한 USB는 편집된 것이었어요. 원본은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부대장이 서류함에서 다른 USB를 꺼냈다. 이걸 들어보시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최영경이 USB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정말 다 들어있나? 네. 장군님께서 고민하시던 모습도 박중희에게 은밀히 지시하시던 것도 모두. 유나가 엄마를 바라봤다. 어머니, 들어봐요. 함께. 최영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다. USB를 재생하자 15년 전의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젊은 최영경의 목소리, 박도연의 급박한 보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담긴 고민과 갈등. 현재 상황 보고 바랍니다. 적 화력이 예상보다 강합니다. 이대로 가면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철수는 최영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 전에도 그녀는 이미 고민하고 있었다. 중령님? 잠깐만. 사단장님께 다시 보고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최영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중희, 공식적으로는 작전 계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목소리가 작아졌다. 은밀하게 부하들을 후퇴시키세요. 안전한 곳으로. 중령님, 하지만 명령과 다른데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엇보다 부하들의 생명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총성과 함께 급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영경의 절규가 들렸다. 성민아, 성민아. 음성이 끝나자 실내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진실을 들었다. 최영경은 처음부터 부하들을 살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늦어서 한성민을 구하지 못했다. 어머니, 유나가 엄마를 껴안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엄마가 왜 그렇게 군 개혁에 매달렸는지, 왜 항상 부하들을 먼저 생각했는지. 박도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15년 동안의 원망이 이해와 연민으로 바뀌었다. 장군님, 죄송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성민이를 그리워한 것이 당연하다. 고태식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이렇게 복잡했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실을 공개하자. 유나가 말했다. 그리고 고성민 하사를 제대로 추모하자.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조국을 위해 희생했는지. 최영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성민이와 모든 희생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다. 부대장이 말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1203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됐다. 진실 공개 이후 2주일이 지났다. 언론에서는 1203 사건을 재조명하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군에서는 공식적인 재조사에 들어갔다. 유나는 서울로 올라가 고성민 하사의 부모님을 찾아뵀다. 고태식의 할아버지, 할머니였다. 소희님이. 한성민의 어머니가 유나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네, 최영경 장군의 딸입니다. 유나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어머니의 실수로 아들을 잃으신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성민 하사의 아버지가 유나를 일으켜 세웠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이제 와서 그런 말하지 마. 하지만 우리도 녹음을 들었어. 내 어머니도 많이 괴로워했더구나. 한성민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사실 우리도 원망했었지. 왜 우리 성민이만 죽었나 하고. 유나의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전쟁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고성민의 아버지가 사진첩을 꺼냈다. 어린 고성민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우리 성민이는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어. 약한 친구들 도와주고 어른들 말씀 잘 듣고 군에 간 것도 나라를 지키고 싶다고 했어요.
고성민의 어머니가 덧붙였다. 그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유나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이분들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무게만큼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태식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고성민의 어머니가 고태식을 바라봤다. 이 아이가 아버지를 닮아서 착하게 자라줘서. 고태식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 아버지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 우리 성민이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앞으로 고성민 하사를 기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요. 국가보훈처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기념사업이요? 네. 젊은 생명을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자는 취지예요. 한성민의 부모님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고맙죠. 그리고 고태식도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유나가 고태식을 바라봤다. 넌 이제 복수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며 살아. 고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희님. 이제 원망하지 않을게요. 며칠 후 유나는 다시 부대로 돌아왔다. 박도연이 전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위님, 어디로 가세요? 국방부 인권과로 발령났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일이야. 박도연이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좋은 일이네요. 내 어머니가 추천해 주셨어. 과거 일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유나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다워요. 항상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거든요. 유나야. 박도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내 어머니를 오해했던 것 미안해.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한테도 고마워. 진실을 찾아줘서. 박도연이 유나의 손을 잡았다. 이제 성민이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유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성민 오빠도 대위님이 행복해지길 바라실 거예요. 박도연이 떠난 후 유나는 통신실을 찾아갔다. 고태식이 혼자 근무하고 있었다. 태식아. 아, 소희님. 고태식이 일어나 인사했다. 예전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져 보였다. 요즘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악몽도 안 꾸고 밥맛도 돌아왔어요. 다행이다. 유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태식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저요? 전역하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고 싶어요. 사회복지학과? 네.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군 관련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을. 유나가 감탄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소희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태식이 궁금해했다. 나 일단 여기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어머니처럼 이 조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혹시 참모총장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유나가 웃었다.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그날 저녁 유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유나야,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저를 이 부대로 보내셨어요? 처음부터 진실을 알게 하려고 하신 건가요? 전화 너머로 최영경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유나야, 사실 처음에는 막으려고 했었다. 네. 내가 그 부대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려고 했어. 유나가 놀랐다. 그럼 왜 안 하셨어요? 내가 너무 단호하더구나.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잖니. 최영경의 목소리에 미소가 섞여 있었다. 그래서 생각해봤어.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라면 스스로 찾아서 아는 게 낫겠다고. 그리고 내가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했어. 엄마를 미워하게 될지 아니면 더 성숙해질지. 유나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머니, 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내 나이였을 때보다 훨씬 더. 어머니도 그때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변명의 여지는 없지. 지휘관으로서 더 결단력 있게 행동했어야 했어. 유나가 진지하게 말했다. 어머니,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저도 어머니처럼 훌륭한 지휘관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길이 아니라 제 자신만의 길로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유나야. 전화를 끊고 나서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부대의 조명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때는 엄마의 상처가 묻힌 곳으로만 보였던 이곳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로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부대에서는 한성민 이병 추모식이 열렸다. 고태식의 요청으로 소규모로 진행됐지만 뜻깊은 자리였다. 고성민 하사는 20살의 나이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부대장이 추도사를 읽었다.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합니다. 유나도 헌화했다. 고성민 하사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추모식이 끝난 후 고태식이 유나에게 다가왔다. 소희님,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를 이렇게 기려주셔서.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태식아,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네. 이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하신 소희님과 어머님도 존경해요. 유나가 고태식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이제 서로를 치유해주는 사람들이 됐지. 그날 오후 유나는 엄마로부터 택배를 받았다. 상자를 열어보니 일기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엄마의 글씨가 나타났다. 1203 사건 이후 일기. 첫 페이지를 읽어보니 엄마의 솔직한 심정이 담겨 있었다. 오늘도 성민이 생각이 났다. 그 아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자꾸 떠오른다. 중이님, 저 잘했죠? 내가 더 빨리 결정했다면 그 아이는 지금도 살아있을 텐데. 유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유나가 태어났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내 실수 때문에 다치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랄 때쯤에는 군이 더 나은 곳이 되어 있기를. 유나가 사관학교에 들어간다고 했다. 말리고 싶었지만 이 아이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나와 같은 길을 걷더라도 나보다는 더 현명하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쓴 글이 있었다. 유나가 진실을 찾아냈다. 내가 평생 숨기려고 했던 것을. 하지만 이 아이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제야 안다. 내 딸이 얼마나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도 평생 이 일로 고통받으며 살아왔구나. 그날 밤 유나는 자신의 일기를 써내려갔다. 오늘 엄마의 일기를 읽었다. 엄마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인간적이고 더 사랑스럽다. 나는 더 이상 엄마의 그늘에 있지도 엄마와 비교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최윤아다. 엄마의 딸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기도 한. 3개월 후 유나는 중위로 진급했다. 부대 내 인권교육 담당관으로 임명된 그녀는 새로 들어온 이등병들 앞에 섰다. 여러분, 군대는 명령과 복종의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항상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한 이등병이 질문했다. 중위님, 만약 상급자의 명령이 잘못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용기 있게 의견을 표현하세요. 한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명령보다도 소중합니다. 교육이 끝난 후 유나는 고성민 하사 추모비 앞으로 걸어갔다. 성민 오빠, 부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오빠가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며칠 후 유나는 엄마를 만났다. 한강변을 걸으며 대화했다. 유나야,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니 뿌듯하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보여주셔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미래를 더 좋게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에 두어라. 그날 밤 부대로 돌아온 유나는 새로운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했다.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는 일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다. 고 태식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태식아, 정말 많이 변했다. 이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중위님 덕분이에요.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꿈속에서 유나는 한성민을 만났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중위님 고마워요. 이제 정말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튿날 아침 박도연이 국방부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나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곧 답장이 왔다. 우리 모두 성민이에게 자랑스러운 모습 보여주자. 그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것이 진짜 지휘관이 해야 할 일이다. 어머니가 먼저 보여주신 길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유나는 알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녀는 더 이상 참모총장의 딸이 아니었다. 그냥 최유나였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최유나.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와 후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궁금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 경험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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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